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바갈라딘이고요. 오늘도 김느낌님과 황주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늘 오랜만이라고 인사하는 것 같지만 네. 이번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사정이 있죠. 네. 저희가 책사이다를 시작하고 나서 아마 처음으로 네. 휴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건 한 번도 쉬지 못하기도 했고 여러저러 사정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호흡 쉬고 오늘 좀 더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그간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팟빵에 하늘을 보아요 님께서 책 이야기는 너무 수박 겉 할 듯이 하는 것 같음 유 남겨주셨어요. 네. 네, 어떤 아쉬움과 앞으로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이런 응원의 목소리로 저는 읽었는데요. 뭐 책방송이라는 게 늘 두 가지 경계를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농반진반 하거든요. 서점 사람들이. 그냥 그 책을 다 읽어주는 것 이라는 게 한쪽에 네. 답이 있고 한쪽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책을 주는 것 이제 이것이 있는데 네. 책으로 뭔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 중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마련이라서 저희도 어떤 날은 책 내용을 너무 다 얘기한 거 아닌가 뭐 이래서 좀 걱정할 때도 있고 네. 또 어떤 때는 책 얘기를 좀 덜하고 우리끼리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퍼져나가가지고 다 주워 담지 못하고 끝내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이 좀 오랜만에 한번 저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견이 아닐까 그렇게 읽어봤고요. 네. 다른 의견도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댓글 유튜브 책사이다 56회에 후다닥 일세 소리 잃은 음악이었잖아요. 뿔씨 날린다 님이 댓글을 주셨어요. 내 마음의 든든한 배후 책사이다. 배후. 네. 배후. 배후가 좋은 말로 쓰이다니. 그러게요. 네. 김느낌님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푸시 날린다 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혐오는 진정한 문제를 가리고 다층적인 해석을 1차원적인 논의로 한정시킨다. 이러한 무지를 멈추었을 때만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을 이해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저 역시 여대를 졸업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착잡함이 큽니다. A씨가 입학을 포기하며 쓴 글을 인용하며 차후에 관련 주제의 책 읽기가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대학 입학 과정을 두고 일어났던 논란에 대한 의견을 또 남겨주셨네요.
저희 오늘은 뭐 산책판책 주제책 이야기 차례대로 나눠볼 텐데요. 먼저 산책판책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산책은 무엇인지 판책은 무엇인지 우리 멤버들의 최신 독서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김느끼님께서 골라오셨습니다.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특별함이라는 책입니다. 네. 되게 그 옛날 청춘 영화 제목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네. 그 이충걸이라고 해서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그 GQ라는 이제 패션 잡지, GQ 코리아라는 패션 잡지의 초대 편집장으로 18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그 네. 잡지의 편집장을 역임했죠. 네, 그런 분이고요.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GQ라는 잡지에 보면 에디터스 레터라는 한 장짜리 그 코너가 있어요. 일종의 뭐 편집장의 말 이런 거죠. 그렇죠. 편집장의 편지. 그래서 이제 그 GQ는 이제 월간지인데 매달 이분이 이제 자기의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썼던 거를 이제 묶어서 낸 책이에요. 18년 동안 월에 하나씩 썼으면 그것만 해도 216편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골라서 아. 예, 전부가 다 실려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예, 그 중에 골라서 했고 이 책은 원래 저는 그 패션 쪽 일하는 분들이랑 궁합이 잘 안 맞아요. 그 저는 이제 명확하게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패션 쪽에 있는 분들은 약간 여운이 있는 표현법을 좋아하셔서 네.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계속 내가 질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맞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우연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책을 사게 된 계기가 네. 저희 이제 회사 사장님이 책을 내셔가지고 출판 기념회 때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꽤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날. 그래서 나는 이 책의 저자와 어떤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 줄평 네. 하듯이 이렇게 말하자면 돌아가면서 이게 되게 옛날 방식이죠. 발표를 하는 이제 코너가 있었는데 이분이 얘기를 했던 말이 너무 멋있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희 사장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명예인데 나의 자랑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길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앉았는데 거기 이제 그 저희 사장님이 편집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집 기자 후배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다 받아 적고 있는 목소리를 그래가지고 막 멋있다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여튼 저는 이분이 이제 생각보다 되게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에도 한 번 더 놀라고 어쨌든 관심이 생겨서 이 이름을 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알라딘의 새 책에 이분이 쓴 책이 소개가 돼서 네. 책이 나왔나? 봤더니 이제 또 제가 되게 싫어하는 방식이 옛날에 쓴 거 모은 거. 네. 근데 어쨌든 사람이 궁금해져서 네. 사서 읽어봤습니다. 황주부님도 좀 살펴보셨죠? 전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요? 어떤 점에서요? 어떤 점에서냐면 그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화성에서 온 남자들의 세계는 어떤 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사실은 내가 전혀 모르는 어떤 그렇죠. 세계에 있는 남성 그리고 이야기. 이제 잡지라 하더라도 사실 남성 전용 잡지인 거죠, GQ가. 네. 그래서 한 번도 사실은 펴본 적이 없는 잡지인 거예요. 제가 그렇죠. 길에서는 매대에서는 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잡지 그리고 약간 고급스러움 이런 걸 포장한 것처럼 저에게 그냥 인식되었던 잡지가 표방하는 세계관, 남성관 이런 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걸 가지고 좀 봤는데요. 일단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감성 무엇? 이런 정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런 것이 멋짐이야 약간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제가 그냥 알고 있었던 남성들의 감성과는 조금 다른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남성성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에 갇힌 글은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뭐라 그러죠? 약간 나 고급진 남자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남성의 고급짐이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읽었는데 그중에 굉장히 웃긴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까 딱 그 말한 거하고도 딱 맞아요.
이 책의 꼭지 중에 새해에 나누고 싶은 39가지 사소함이란 꼭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38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친구는 나의 명예야. 침을 아무 데서나 뱉는 친구가 있다면 둘 중 하나를 택해. 당장 헤어지거나 침샘을 도려내거나. 제가 여기서 완전 빵 터졌어요. 뭐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의 그 뭐라 하죠? 그 허세? 네. 요즘 이게 허세라는 말이 예전에는 되게 안 좋은 뜻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전향한 뜻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냥 멋, 네, 일종의 멋. 일종의 멋부림. 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네. 그 저 나이가 이제 올해 39인데 그 제 위 아래로 아저씨들과 네. 계속 부대끼는 상황에서 보자면 이충걸 씨 같은 남자는 굉장히 희소합니다. 예, 굉장히 희소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GQ 편집장을 18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나이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아직 소년의 감성, 네, 소년의 감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네. 저는 좀 부러웠고 어떤 네. 면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 책을 약간 본의 아니게 글쓰기 책처럼 소비를 하게 됐는데 네, 이분이 단어를 적확하게 사용하는 그 말하자면 고집이 좀 이게 강하게 느껴지는 분. 그래서 그 쓴 글을 이렇게 요목조목 뜯어보다 보면 아, 요런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다라는 그런 배울 점들이 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는 좋았던 점은 이게 이제 18년치 에디터스 네. 레터를 모은 거라 했잖아요. 네. 그 세월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패션은 굉장히 흐름이 빠르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 되게 오래된 10년 넘은 글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뭐 2월 잡지를 뒤져가지고 10년 넘은 잡지를 뒤져서 아무 글이나 읽어봐도 사실 표가 나요. 엉망진창인 글들이 많겠죠. 네. 10년 전에 쓴 네. 글들은 지금 네. 감성에 안 맞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 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런 티가 안 난다는 정도? 네. 그래서 이분이 약간 인간의 본질?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약간 그런 쪽의 생각과 촉을 많이 발달시켜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네. 인문학이라는 거는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다 같은 입장이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책이에요. 이게 그 보면은 이제 책 앞장이 서점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책 앞장이 네. 짧아요. 맞아요. 이걸 보고 전 뭘 느꼈냐면 양복 소매를 떠올렸거든요. 와우, 그러네요. 그리고 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 결과적으로 이 책을 보고 약간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됐는데 보통은 이런 구성의 책에서 굉장히 글들이 짧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목을 굵고 진한 글씨로 쓰고 본문을 쓰고 이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요. 제목과 글인데 이 책은 일부러 제목을 잘 안 보이게 해놨어요. 제목을 은색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 같은 것도 보면 제 생각에는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좀 성의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아, 제가 발견한 또 하나 뭐냐면 이 책이 딱 봤을 때 두께가 300페이지 내외의 다른 책과 거의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얇은 종이를. 얇은 종이 썼다는 굉장히 얇은 종이를 써서 이 안에 그리고 이제 안에 글들이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요즘은 짧은 글에 단 하나의 이야기와 굉장히 짧은 호흡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짧은 글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한 가지 주제를 하더라도 이 안에 그게 사유가 됐든 언어가 됐든 굉장히 뭐랄까 꽉 담아놓은 느낌의 글이라 저는 글 맛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약간 버겁지만 되게 흥미롭게 읽혔던 책인 것 같아요. 네. GQ 편집장으로 오랫동안 일했던 이충걸 작가의 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특별함. 저는 주로 머리하러 갈 때 이제 GQ를 만나게 되는데 그 GQ 잡지를 일별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분의 글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가면 뒤에서부터는 계속 광고, 상품 돈을 써야 이제 얻을 수 있는 취향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분 글이 앞에 한 페이지에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굉장히 좀 그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 뭐랄까 이 정화까지는 아닌데 환기 뭐 이런 것들을 시켜준 다음에 갑자기 다른 세계로 쑥발려 들어가게 되는. 옛날에 학교 땡땡이실 때 네. 하수구 들어가기 전에 담배 한 모금 빠는 약간 그런 느낌의 이런 비유가 좀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주키에 나오는 멋진 물건들 몇 개는 갖고 싶네요. 저희 오늘 산책 판책에서 김느끼님이 골라오신 책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이충걸 작가 에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특별함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그럼 오늘 주제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한 가지 주제나 물음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책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제책 코너인데요. 오늘 57회 주제는 면역력이 필요해입니다. 뭐 면역력 평소에도 늘 필요하지만 지금은 완전 요즘 같은 시대에는 훨씬 더 그렇죠. 절실한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면역력이라고 하면 뭐 비타민 C, 뭐 밀크시슬, 뭐 루테인,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 나중을 위해서 내가 보충해 둔다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자. 뭐 이게 좋다고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왜 이게 의미 있는 것이고 시민사회에서 왜 이 주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는 생각으로 주제를 던져봤는데요. 황주부님과 김느끼님께서 한 권의 책을 각자 골라오셨어요. 먼저 황주부님 책부터 만나볼까요?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제가 고른 책은 율라 비스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면역에 관하여란 책입니다. 아우, 제목이 굉장히 정직하네요. 네. 면역력이 필요해가 주제인데 면역에 관하여. 제가 좀 정직한 교과서인가요? 교과서는 아니고요. 사실 이 책은 아마 이제 아이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백신을 맞힐 것인가 말 것인가. 요즘 뭐 몇 년 동안 화제였죠. 네네, 굉장히 핫한 주제였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다룬 책이에요. 그게 워낙 미국 사회에서도 네네. 이슈였기 때문에 이 책이 미국에서 출간된 이후에 화제를 모았고 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면서 그렇죠. 엄청난 화제작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면역에 관하여라는 정직한 질문에 이끌려서 사실 이 책을 읽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약간 저항감이 좀 오히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어떤 점이냐면 저는 엄마로서의 정체성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드는 느낌은 그녀의 고민이 약간 너무 유난하다 싶은 거예요. 백신을 맞추는 걸 가지고 세상이 두 쪽 날 것처럼 이것에 따라서 우리 애가 막 우리의 삶과 뭐가 어떻게 될 것처럼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책을 처음에는 사실 몇 페이지는 읽어 나갔는데 책을 덮었을 때는 이게 면역에 관한 책이지만 저한테는 타자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아이의 엄마로서 어떻게 보면 내 몸 말고 타자의 몸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존재는 엄마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존재로서 그 아이를 키워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든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본인이 여태까지 쌓아온 사회적 자산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지의 과정을 보면서 나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던 타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엄마들의 마음, 그들의 고민. 그래서 이게 면역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정체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굳이 내가 백신을 맞춰야 될까 안 맞춰야 될까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읽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되게 좋았던 점은 뭐냐면 이 책의 저자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집단 면역의 차원에서 백신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아이의 내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이제 항상 어떤 하나의 입장을 가지게 되면 반대편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자연주의 육아라든가 백신 반대론자들 혹은 이것이 제약회사의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봐라고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건 과학이 아니야. 이런 입장을 취하기 쉬운데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이분은. 똑같이 뭐냐면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싸워야 할까에는 우리 둘 다 똑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 우리 모든 두려워. 이 두렵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에 대한 각자의 최선. 내 세계관, 내 신념에 근거한 최선으로서 이런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이 주장을 할 때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따져야 할까? 그게 시민으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이제 교육받은 어떤 사람들로서 그 따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추적해 나가는 모습과 그것을 같은 두려움을 가진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폭력적이지 않게 굉장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그런 의견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 수긍이 간다고 할까요? 훨씬 쉽게 설득이 되는 그런 굉장히 탁월한 장점을 가진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걸 이제 지금 우리가 백신이라고 얘기해왔지만 네. 인류 역사에서 보면 늘 이제 나와 다른 존재 그쵸. 혹은 우리라고 불리는 그쵸. 어떤 영역이나 집단과 다른 존재를 뭐 제거하거나 억압하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렇죠.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어떤 삶의 조건들을 마련해 온 거잖아요. 네네. 그게 때로는 어떤 다른 인간 집단일 수도 있고 뭐 동물일 수도 있고 뭐 가까이 오면 뭐 인종의 문제라든지 성 정체성의 성적 지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된 문제라고 이 사람은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백신을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 이게 어떤 선택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제 후자의 선택, 즉 백신을 맞지 않는 선택이라는 것이 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조금은 더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억압적이었던 방식과 좀 궤를 같이 한다.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백신을 맞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층적 혹은 계급적으로 그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수의 다른 사람들과 일상적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거 사실 선택할 수가 없는 그렇죠. 문제예요. 맞아요. 네, 근데 아주 극소수의 제한되고 정돈된 환경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안에서는 이렇게 가능한 선택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백신이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또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나 내 개인이 감수해야 될 두려움이 있고 백신을 맞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신화화된 공포들도 있는 거죠. 뭐 백신을 맞으면 아이가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더라라든가 이 안에 뭐 보존제라든가 첨가제에 내가 해롭다고 알고 있는 성분들이 아주 미량이라도 들어갔을 때 이것들을 많이 맞았을 때 우리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이 사실은 백신 접종을 피하게 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 백신 접종을 피한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고립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정제된 환경 속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이 모두가 너무 위험이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렇게 형성된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내 아이의 안전이라는 것과 공공의 안전이라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게 누가 잘못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느낌님 우리 셋 중에 네. 그렇죠. 궁금했어요. 뭐가요? 유일하게 아이, 아이가 살고 있죠. 있잖아요. 네네.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거나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진짜요? 네, 백신은 당연히 맞춰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 책의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킬레우스의 엄마가 테티스잖아요. 테티스 여신이 아이의 한 발을 잡고 스틱스 강에 이제 아이를 담그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겠다. 사실 이제 저는 부모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처음 느꼈던 게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에게 모든 게 위험이야. 그 세상에서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는 이 부모의 정체성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은유를 읽히면서 이 책이 딱 아주 인상적으로 첫 장면을 시작하고 이 첫 장면의 어떤 문제 제기가 뒤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실제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런 정체성을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내 삶이면 그냥 선택해도 되는데 내 아이의 삶은 타자의 삶을 내가 선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인 것 같고요. 크게 미안요. 네,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 물론 이제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뭐 지금의 일상을 나중에 기억을 아예 못할 수도 있죠. 지금 이제 3살이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남아 있는 게 3살 때 기억인데 딱 한 장면밖에 없거든요. 그때도 1년치 3살을 살았을 텐데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걔도 뭐 한 장면 정도를 기억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아닌 사람의 인생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단 걔 입장에서 보면 그건 걔 팔자고 아빠가 시킨 대로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저는 제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이라 하면 이제 그 친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면서 동시에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거기 만약에 책임이 발생한다. 그럼 제가 지면 되는 것이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건명하게 정리해 주시네. 저희가 괜히 겁을 먹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면역에 관하여라는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면역력이 필요한데 면역이 과연 뭔가? 저는 믿을 구석이라고 생각해요. 재미난 표현이네요. 네. 믿을 구석. 공감돼요. 네. 병에 있어서 내가 면역이 좀 있어. 면역력이 강해. 그럼 약간 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압력에 대해서도 내가 면역력이 있어. 난 잘 적응한다는 뜻이니까 그게 이제 뭐가 됐던 내가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필요하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일단 면역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 아나키라고 하잖아요. 그 유명하신 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백신 안 맞추는 사람 되게 멍청해 보고 되게 이상하게 보는데 이 질문을 좀 변주할 수 있어요. 가령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터졌을 때 나는 내 동선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는데 나는 확진자 검사 안 받을 건데 그냥 싫어. 기분이 좋지 않은데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욕을 하지만 약간 다르죠.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도 약간 비과학적인 요소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책에서도 이제 이 책에 저는 같은 이유로 약간 황주빈 님은 같은 이유로 인상이 깊었는데 이 사람이 최대한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신 주사를 안 맞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에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싫습니다. 가령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수혈을 안 받잖아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리고 몇 년 전에 화제가 됐던 게 여호와의 증인인 사람이 의료인이 됐는데 수혈을 제때 못해서 그 의료 사고가 터질 뻔한 그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이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 믿을 구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바갈라딘님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그 뭔가를 안 하겠다라는 선택 자체는 굉장히 내가 좀 평균 이상일 때 그 애만 가능한 선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참 얘기하기 복잡한 문제구나.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면역은 우리가 함께 가꾸는 정원이다라는 표현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우연히 봤던 방송의 에피소드가 떠올랐어요. 그 성범죄 수사대라고 굉장히 시즌이 많이 네. 반복됐던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우연히 이제 케이블을 돌리다가 보게 됐는데 그 에피소드가 어떤 거였냐면 어떤 뉴욕의 공립학교에서 좀 좋은 공립학교에서 홍역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뉴욕에서는 홍역이 발생하면 안 돼요. 왜냐면 모두가 백신을 맞고 홍역 주사를 맞지 않은 친구들은 입학이 안 돼요. 그 증명서가 없으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따져봤더니 그 미국의 엄마들 중에 백신을 안 맞는 방법을 공유하는 엄마들이 있는 거죠.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고. 근데 이제 이 집안의 아이가 어딘가 여행을 갔다 왔다가 홍역에 걸려서 다른 친구들을 전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이 아이가 병원에 홍역인지 모르고 이제 어쨌든 감기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증상을 동반하니까 소아과를 갔다가 거기서 아직 그 주사를 맞지 못한 어린아이를 감염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면역이란 문제가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주사를 맞을 거야 안 맞을까요까지는 뭐냐면 나의 선택인 거죠. 내 아이와 나의 건강에 대한 나의 판단과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내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겠어인데 문제는 이게 집단 면역이라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그런 나의 행동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공존하는 사람들의 세계에 미칠 파장이라는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굉장히 쉽게 납득을 하는데 나의 몸이 내 개인의 몸만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된 몸이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책의 저자는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나의 몸이 나의 몸인 뿐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도 수억 개의 사실은 미생물과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 나의 몸 자체도 사실은 사회와 연결된 그래서 우리의 몸도 타인의 몸에 항상 빚지고 있는 함께 있는 정원에서 그냥 함께 흐드러지게 구별될 수 없는 무더기로 피어있는 꽃 같은 존재라는 걸로 이 이야기를 끝내요. 저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어떤 웅변보다 되게 강력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이 책을 보고 좀 더 생각이 복잡해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인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인권이라는 게 이제 너와 내가 동등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어쨌든 뭐 홍역 백신을 맞지 않는 자기 애한테 맞히지 않는 엄마들은 보면 이제 그런 기저에 그걸 깔고 있는 거지. 다르다. 달라. 우리 애는 맞출 필요 없어.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키면 그 사람이 이 생각을 실제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남의 애들이야 죽든 말든 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그건 좀.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네가 안 맞았어. 그러면 상대방이 죽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이제 설득을 했을 때 그럼 그 중에 일부는 맞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건 나의 자유다. 요게 딱 인권의 영역이거든요. 나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가 네. 저는 사실 이 면역과 이런 최근의 코로나19와 네, 관련된 네. 이런 사태들이 저희한테 던지는 질문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인권의 문제랑 결부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논의로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나와 다른 어떤 타인 이 존재에 대한 인정, 상호 인정, 네. 상호 인정 이것인데 이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면역의 세계라고 할까요? 면역의 네. 사회학이라고 할까요? 네. 여기에서는 그 경계 자체가 그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사고의 틀을 제한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뭐 미생물 다 떠다니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와중에 우리 몸에도 들어와 있고 내가 저 사람과 연결되지 않을 즉 다시 말하면 감염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은 결국 관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감염과 면역은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네. 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맥락의 얘기를 계속 풀어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사실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이제 근대 개인의 정체성 이런 것과 사실 부딪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개인이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네.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김느낌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에 들어가면 이게 되게 복잡한 어떤
지형에 들어가거든요. 답을 딱 간명하게 내리기가 어려운. 그래서 되게 많은 질문을 여전히 남겨요. 그러니까 백신을 뭐 맞추자 마추지 말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분이 주장하는 바에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대체로 수긍이 되는데 네. 이제 이 책을 읽고 났을 때 모든 문제가 그만큼 간명해지지 않는다라는 네. 게 네. 남는 과제인 거죠. 네. 가령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 네. 31번 환자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도 그 31 페이션트라고 해서 되게 유명 인사가 됐잖아요. 이 방역책에 구멍을 낸 사람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너 31번 환자처럼 될 거야? 뭐 약간 이런 트위터에서는 대화가 오가는 상황인데 31번 환자가 이제 아주 뭐 정신이 헷가닥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알려졌지만 약간 생계적인 이유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많이 31번 환자를 비난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31번 환자가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다 그 사람의 자유인데 심지어 자기는 몰랐어. 병에 걸린 사실을. 네. 그 돌아다닐 때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거를 그렇게 비난한다. 라고 하면 자 여기서 한 발 양보해서 만약에 31번 환자가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1번 환자는 사실 자기가 감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고 네. 같은 선택의 이 기로에서 공동체를 훨씬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선택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후의 그렇죠. 케이스들을 보면. 네.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이게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럼 말하자면 이 사람은 상대방을 자기와 동등한 존중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인데 공동체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의 이 사람에게 한 사람 몫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는가? 라는 질문과 사실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책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 연결을 자기가 스스로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문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책이 그냥 엄마로서의 정체성으로만 머물렀다면 그녀의 답이 과연 백신을 맞히는 것으로 끝났을까. 왜냐하면 그녀도 중산층 이상이고 똑같은 시카고란 동네에 살아도 옆집 동네에서는 2살짜리 아이가 총에 맞아 죽는 걸 두려워하는데 나는 공공에 쓰인 페인트가 우리 아이 침대가 우리 집의 공기청정기의 성능이 이런 게 문제가 된다. 이런 게 고민이라는 굉장히 다른 사회에 살면서도 그녀가 이 백신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들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는 저는 개인의 정체성과 함께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를 단지 근대적 어떤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나의 그렇죠.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내가 공동체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리고 시민으로서 어떤 도움을 나눌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그 답이 이게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우린 연결돼 있어요라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 다 바로 이 두 가지 토대, 이 정체성의 토대에서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 결국 상대방에 대한 신뢰거든요. 네. 공동체라는 건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결국에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최근에 계층화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랑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약간 그런 하지만 세계에서는 되게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는 모범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고 다른 나라 하는 짓을 보면 인권이란 없거든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인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저는 약간 요즘 든 생각이 뭐냐면 코로나19로 이제 증시도 막 엉망진창이 되고 했지만 이게 근대 우리가 쌓아왔던 개인과 인권이라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신기루 같은 것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굉장히 풍족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안정적이고 거기서만 사실 생존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허약한 무언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고 만약에 이제 저는 이 면역에 관한 책이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책을
좀 더 감정이입해서 읽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겠다. 네. 그러니까 이 사고에 의미가 있다면 네. 그러니까 이런 전지구적인 위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더 내 일처럼 이 책을 빠져들어서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거에서 이제 그 같은 공동체 저 사람과 내가 같은 공동체라는 그 동료의식이 좀 싹 틀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면역력이 필요해라는 조금 가벼운 분위기의 제목을 붙여봤어요. 왜냐하면 시국이 너무 네. 엄중해서. 그런데 첫 책,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들을 남겨주는 책이었네요. 네. 황주부님께서 골라오신 책 율라비스의 면역에 관하여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책은 느낌이 사뭇 다른 책입니다. 네. 그렇죠. 김느끼님께서 골라오셨기 때문에 느낌이 사뭇 다른데요.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제가 올라온 책은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었나라는 책입니다. 피터 콘레드라는 네. 분이 지은 네. 노화 아닌가요? 노화.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었나. 피터 콘레드는 의료사회학에 굉장히 네임드예요. 네. 유명하신 분. 이 책도 그 분야에서 고전으로 꼽히는 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약자들이 책을 재밌게 못 써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후마니타스에서 나왔는데 책 표지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되게 그냥 포멀한 느낌의 사회학 책입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좀 흥미로워서 네. 내용은 뭐냐면 이제 탈모 남성들의 고민 많이 하시는 분야고 ADHD라고 해서 이제 또 청소년 자녀를 둔 엄마들의 고민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갱년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딱 들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 병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 이게 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병으로 규정이 되고 치료법이 연구되고 뭐 보험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를 이제 밝히는 책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건 그것이 질병이냐 아니냐 판단하는데 의학적 근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기보단 다른 더 중요한 이유들이 크게 작용했다. 네. 뭐 이런 게 흥미로운 책인데 그쵸. 이 본격적으로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그 이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네. 자꾸 어쩔 수 없이 엄마라는 표현을 집중해서 썼는데 아. 이제 면역에 관하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의 정체성이 그쵸, 그 부분이 엄마. 강조돼서 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네네. 그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네네. 뭐 요즘에 하여튼 부모죠, 부모. 예, 예. 네, 함께 키우는. 네, 부모. 네. 어쨌든 그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었나 이 책은 그 반대로 남성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성 일단 얘기가 이 많죠. 첫 번째 나오는 표지에도 그 탈모 얘기가 얘기가 딱 그 세면대 앞에서 거울에 비춰봤는데 그렇죠. 이제 머리가 탈모가 돼 있는 나의 언젠가의 모습이 딱 비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것에서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공포 이걸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책은 이 책 좀 설명을 잠깐 해드렸는데 이 책이 면역력이랑 무슨 상관이냐? 날카로운 독자들은 이런 질문을 지금 벌써 팟캐스트 들은 지가 40분이 넘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지금 이 밑도 끝도 없는 책을 갖고 왔지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책을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갖고 나온 이유는 아까 제가 믿을 구석이라고 했잖아요. 네. 면역력이란 어떤 믿을 구석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믿을 구석이라는 건 사실 과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없어도 있다고 믿고 그러다가 아픈 사람 많거든요. 나 건강하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 물론 그 이제 정부가 약간 실수하긴 했지만 마스크를 써라라고 하니까 마스크가 없으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이제 마스크의 용도는 사실 다른 사람의 어떤 뭘로부터 날 보호한다기보다는 나로부터 네. 타인을 지키는 거죠. 보호해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런 것처럼 결국에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얘기긴 한데 결국에 좀 이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하다가 탈모가 병이 됐는지 탈모는 정말 병인지 그리고 탈모를 이제 좀 완화하는 약이 있거든요. 네. 이 약의 부작용이 발기부전이에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20대 후반 친구들이 이 약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머리카락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라고 비교 우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병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책을 보면 이게 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이 됐고 병이 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질환인 것처럼 과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보고 아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나중에 백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국면에서 되게 코미디 같은 짓을 했고 어떤 국면에서는 정말 운 좋게 넘어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드라이하게 정보들을 체크하고 그렇게 좀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 책을 골랐고 책 자체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남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 요즘에도 저 M자 탈모가 시작되고 있어서 진짜요? 네. 남자들은 뭐 나이가 어중간하면 먹으면 빠지기 시작하죠.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바로는 그 네이버 말고 다음에 카페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 30대 남성이 가장 많은 카페가 무슨 삼탈모라고 탈모와 관련된 정보랑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사이트 이런 카페가 있대요. 몇 년 전에 그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그런 곳이 있다면서 저한테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요.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다. 네. 보배드림이 아니라? 그만큼 좀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에 그렇구나. 있어서. 그건 뭐 진보 보수로 가르는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군요. 황지부님은 어떤 점이 재밌으셨어요? 일단은 주제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유전이야. 그러니까 대머리는 뭐 격대 유전이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볼 때 야,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할아버지 사진을 봐야 돼. 우리 이게 친구들끼리 하던 얘기예요, 사실은. 네네. 그리고 우리 애가 좀 산만해.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성격 차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 늙으면 당연스럽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도 모르게 다 의료화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표지 한 장면으로 그냥 이렇게 너무 간명하게 문제 제기를 드러내주는 책이라서 사실 굉장히 너무 새끈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죽인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왔고요. 책을 읽어나가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태가 굉장히 너무 완전한 상태에 맞춰져 있구나.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고성과에 뭔가 이렇게 긴장이 빡 돼 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완전 무결한 존재. 언제든지 내가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육체적으로도 언제 어느 때든 뭐 섹스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하고 이게 그렇게 준비된 존재로 우리를 상정하고 그 존재가 조금이라도 아니게 됐을 때는 비정상으로. 그렇죠. 비정상.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게 생의학 증강이라고 표현하나요? 증강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책에서. 뭐 가슴을 키우든 피부를 늘리든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계속 가 닿아야 되는 거.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강검진이었어요. 그 국가에서 나에게 공짜로 2년에 한 번 경연으로 나에게 그 건강검진을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너는 고혈압약을 먹을 필요가 있어. 지금 뭐뭐가 굉장히 위험수위야. 이 수치는 조심해야 되라는 게 나는 굉장한 서비스라고 여태까지 받아들였던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니까 이런 좋은 면이 있구나. 굉장한 혜택이라고 생각했는데 혜택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 몸이 항상 완전 무결하게 건강했던 때가 저는 20대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적이 내가 얼마나 있었나. 약간 숙취로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좀 쓰리거나. 그거야말로 어떤 개인의 어떤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 아닙니까? 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너가 의료적으로 통제돼야 되고 통제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확 이렇게 깨닫게 인지하게 해준 책이었어요.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모두 코로나 걸리는 게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거를 감기 가지고 호들갑이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볍게 보기도 하는데 감기는 아니죠.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근데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 의료 이제 뭐 의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간 이걸 멸절시킬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좋은 건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이게 약간 계절 감기 같은 존재로 지나가도록 컨트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걸려야 돼. 그러니까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떤 면에서는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걸려서 가볍게 앓으면 집단 면역에 그게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는 굉장히 병적으로 잘못된 것, 고쳐야 하는 것. 뭔가 뒤떨어진 어떤 경우에는 그쵸. 뒤떨어지는 것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과잉 의료화 하여튼 의료화의 기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도 한편으로는 이걸 너무 얕보면 안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물론 내가 이거를 이 사람들이 걸릴 때 다 같이 걸려서 의료 시스템에 또 부하를 주는 그런 건 피해야겠지만 내가 최대한 손 씻고 잘 씻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되다가 만약에 걸리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뭐 죄책감 느끼거나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좀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워낙 지금 되게 심지어는 이거 만든 바이러스 같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되게 절묘한 바이러스라는 거를 인정하고 약간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게 어떨까. 그 확산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정서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내가 걸릴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다면 지금은 사실 그런 두려움이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내가 걸렸을 때 뭐 내가 다니는 직장, 주변 사람, 뭐 여기에 끼칠 여파와 어떤 부수적 피해들, 맞아요. 그쵸. 그런 거가 더 스트레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좀 뭐 저도 일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해요. 이 병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가 변해간다는 게. 저는 이 어쩌다 우리가 환자가 되었나라는 책 골랐다고 하시니까 바로 연결돼서 생각난 책이 있었어요. 어떤 책이죠? 제목이 미국처럼 미쳐가는 세계라는 책인데 이 책은 요 어쩌다 우리가 환자가 되었나랑 비슷한 계열에 있는데 세계화 이슈를 좀 더 강하게 드러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동아시아 특히 일본 사람들의 어떤 정서들을 상황들을 어떻게 우울증이라는 걸로 서사를 만들어내서 약을 엄청나게 팔아먹기 시작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펼쳐내거든요. 두 가지 대목이 재밌어요. 하나는 그런 세계화가 되면서 강자 혹은 우위에 있는 문화권의 기준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자리 잡는 과정. 이 책에서 제일 흥미로운 대목이 그거거든요. 그 쓰나미가 스리랑카 휩쓴 다음에 막 서구 나라들이 여기 막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이런 거 치료해야 된다고 엄청 막 갔다는 거예요. 근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기존에 뭐 가족이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사회적인 우환이 있을 때 그런 방식으로 처리해온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만의 어떤 유구한 전통 속에서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저자가 되게 흥미로운 발례를 들어요. 9.11 사태가 났을 때 스리랑카에 있는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빨리 이 슬픔에서 치유되기 위해서 그 서로의 관계를 끊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걸 그럴듯한 얘기라고 받아들였겠느냐 이런 대목한테 머리를 탁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이제 세계화의 이슈 하나랑 또 하나는 그런 이제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어나랑 비슷한 대목에서 이 제약회사들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여기서 이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든요. 광고 보고 흥미를 가지고 뭐 약간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책이 연결돼서 바로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의 되게 흥미로운 지점은 전 그런 것 같아요. 의료화라는 게 되게 우리가 그냥 뭐죠? 딱 들어올 땐 되게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제약회사와 이렇게 딱 이렇게 얼굴이 같은 얼굴로 의료화가 네네. 딱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 의료화의 그 두 가지 작용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비정상적이고 이 사람들의 뭐랄까 어쩔 수 없는 핸디캡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질병이라는 차원으로 얘기가 되면 이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라 그쵸.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이것을 도와주고 잃어버릴 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책임을 덜 질 수 있다는 장점 플러스 사실은 그동안 실제로 자기의 어떤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져왔던 책임에서 네네. 그 사람들을 그 책임을 덜어준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의료화로 그러니까 병적으로 다루어졌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게 대표적인 게 동성애나 자위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탈의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과정이 어떻게 그러면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지향, 새로운 삶의 스스로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저는 그런 예들도 한편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그리고 꽤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대목에서 이제 사회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성애 뭐 유전 질환 이런 것에 대한 의학적 연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같은 상황을 놓고 이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쪽과 반대하는 반대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기 동일한 근거를 가지고 막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료화의 이제 한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의료화 과정에서 사회가 그것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사회 토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사실은 의료화되었던 부분들이 탈의료화되는 것 또한 의료화와 마찬가지로 가능하고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의료화를 어떤 하나의 커다란 트렌드고 막을 수 없는 어떤 흐름이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의 운동,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운동이 탈의료화로 나갈 수 있는 또 가능성을 가지는 거죠. 거기서는 장애도 굉장히 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장애에 그러니까 대한 태도도. 이제 만약에 자위 행위 같은 거를 병으로 취급을 하던 그렇죠. 시대에 비해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위 행위를 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것 자체가 약간 사회적으로는 병적인 생각인 거고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한 면역을 획득한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어떤 탐구와 어떤 끊임없는 부단한 어떤 체크 과정,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사실이 맞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되게 중의적이고 되게 넓은 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면역력이 필요해라는 주제 자체가. 그래서 이제 꼭 뭐 병에 대한 면역력뿐만 아니라 좀 생활 다방면에서 면역력을 갖추는 그런 일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저희 책사이다 57회에 면역력이 필요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황주부님께서 골라오신 율라비스의 면역에 관하여 또 김느낌님께서 골라오신 피터 콘네드의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었나 두 권의 주제책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책사이다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김느낌님, 황주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